안녕하세요. 오늘의 토론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는 한 전직 대통령 부인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총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선물을 받고 그 대가로 회장의 사위를 고위공직에 임명되도록 도와주었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죠. 그렇죠. 최근에 나온 특별검사팀의 공소장에 이 사건의 전말이 아주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본질을 좀 파헤쳐 보려 합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에 드러난 여러 정황들이 과연 영향력을 이용한 명백한 거래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법의 잣대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뭐랄까 그저 부적절한 호의의 영역에 머무르는 것인지 깊이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선물과 청탁 그리고 실제 임명으로 이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이 뇌물죄의 핵심인 대가성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이건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거래에 가깝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저는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들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의 행위가 그 사위의 임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걸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 이른바 스모킹 건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감정적인 비난과는 별개로 법리적으로는 따져볼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럼 제 입장을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 일들을 하나의 이야기처럼 따라가 보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이야기는 2022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무려 5,56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요. 당시 김 여사가 괜찮은 액세서리가 없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라면서 선물을 아주 반겼다고 해요. 이게 바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군요. 네, 한 달 뒤에 이번에는 2,610만 원짜리 티파니 브로치가 또 전달됩니다. 이 두 번째 고가 선물을 받은 자리에서 김 여사는 먼저 지난번에 받은 목걸이가 아주 예쁘다고 감사를 표한 뒤에 이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발언을 합니다. 혹시 제가 회사에 도와드릴 게 뭐 없느냐? 고 먼저 물어본 겁니다. 저는 바로 이 질문이 단순한 인사를 넘어서 받은 호의에 대한 보답을 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친 아주 명백한 신호였다고 봅니다. 일종의 청신호를 보낸 셈이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봉관 회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사위인 박성근 변호사를 좋은 자리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하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불과 2달 뒤 박 변호사는 국무총리 비서실장이라는 요직에 발탁됩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선물, 그리고 두 번째 선물, 그 직후에 나온 도와드릴까요라는 제안, 곧바로 이어진 인사청탁, 그리고 2달 만에 실제 임명. 이 모든 조각들이 시간 순서대로 너무나 완벽하게 맞춰집니다. 이걸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보는 건 좀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닐까요? 이 정도 정황이라면 선물과 임명 사이에 명백한 대가 관계, 그러니까 이걸 주면 저것을 해주겠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 시간 순서가 만들어내는 그림이 굉장히 설득력 있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그림이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지는 이건 또 다른 문제죠. 사건의 앞뒤 관계를 너무 단순하게 연결하고 계신 것 같아요. 먼저 임명된 박성근 변호사라는 인물 자체를 좀 봐야 합니다. 그는 전 대통령의 대학 후배이자 검찰 후배였고 심지어 이 논란이 된 시점 이전에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인재풀 안에 이미 들어와 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의 경력이나 배경을 고려하면 김 여사의 청탁이 없었더라도 그 자리에 발탁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시점이 너무나 절묘하지 않습니까? 고가의 선물이 오가고 청탁이 들어간 바로 그 직후에 임명이 이루어졌다는 점 말입니다. 그 절묘한 시점이 바로 검찰이 입증해야 할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덕수 전 총리의 증언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는 비서실장을 임명할 당시에 대통령에게 직접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고 며칠 뒤에 대통령이 박 변호사의 이력서를 보내줬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증언 어디에도 김 여사는 등장하지 않아요. 최종적인 추천과 결정 과정의 중심에는 대통령이 있었다는 정황이 훨씬 뚜렷합니다.
실제로 특검조차 대통령과 김 여사가 이 일을 함께 계획했다는 이른바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데는 실패했거든요. 그렇다면 김 여사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전달자였을까? 아니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배후였을까요? 이걸 증명하지 못하면 법적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명한 발언, 도와드릴 게 없느냐는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건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었을까요? 물론 대통령 부인으로서 그런 말을 한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하고 정치적, 도의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냉정해야 하잖아요. 수천만 원짜리 선물을 받은 그 어색하고 불편한 상황에서 그 분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별 의미 없이 던진 의례적인 인사치레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 애매한 말을 한마디를 가지고 뇌물 거래를 제한한 것으로 단정하고 형사처벌의 핵심 근거로 삼기에는 법리적으로는 매우 위험 부담이 크다고 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갈리는 첫 번째 핵심 쟁점인 것 같습니다. 김 여사의 도와드릴 게 없느냐는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저는요, 그 말을 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그 말이 나온 상황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평범한 사람이 친구에게 하는 말과 대한민국 대통령의 부인이 대기업 회장에게 수천만 원대 선물을 받은 직후에 하는 말은 그 무게와 함의가 완전히 다르죠. 이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법은 그 상식을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 말이 구체적으로 당신 사위의 인사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의미는 아니었잖아요. 무엇이든 도와주겠다는 식의 아주 포괄적이고 애매한 표현입니다. 듣는 이 회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대를 품고 이때다 싶어서 청탁을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한 사람 역시 동일한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법의 판단은 말의 뉘앙스나 분위기가 아니라 명확한 증거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범죄의 구성 요건으로 삼기 시작하면 그 기준이 너무 모호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의미는 바로 다음에 이어진 이 회장의 행동이 증명해 줍니다. 만약 그게 정말 의례적인 인사였다면 이 회장도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하고 넘어갔겠죠. 하지만 그는 그 말을 듣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사위 자리를 좀 알아봐 달라는 구체적인 청탁을 했습니다. 이건 두 사람 사이에 이미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암묵적인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김 여사가 문을 열어주었고 이 회장은 그 문으로 들어간 거죠. 이 상호작용 전체가 바로 거래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청탁을 한 이 회장 측의 해석일 뿐입니다. 김 여사가 실제로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는 본인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법정에서는 이런 애매한 표현 하나로 유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뇌물 관련 범죄, 특히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점이 명확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김 여사가 먼저 선물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선물을 받은 뒤에 한 말도 구체적인 약속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인과관계의 고리가 약하다는 거죠. 그 약한 고리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결국 두 번째 쟁점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선물과 실제 임명 사이에 법적으로 의미 있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존재하는가?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공소장을 보면 박 변호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이후에 김 여사가 박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바쁘실 텐데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이 인사에 관여했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내는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물에서 시작해서 도와드릴까요? 제안, 청탁, 임명, 그리고 마지막 감사 인사까지 하나의 이야기로 완벽하게 연결되는 고리입니다. 이쯤 되면 더 이상 우연이라고 주장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업무위원으로 일하면서 실제로 고생했죠. 대통령 부인으로서 인수위 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격려와 감사를 표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굳이 내가 당신 자리를 만들어줬으니 고마운 줄 알아라 라는 의미로 확대 해석하는 건 지나친 상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지적했듯이 이 모든 연결고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즉 대통령의 최종 결정 과정에서
김 여사의 역할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한 종총리의 증언은 오히려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자였음을 뒷받침하고요. 김 여사의 행동이 임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나머지 정황들은 그저 부수적인 배경에 머무를 뿐입니다. 대통령이 최종 결재를 했다고 해서 김 여사의 역할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오히려 김 여사가 대통령에게 박 변호사를 추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합니다. 특검이 공모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건 두 사람 사이의 내밀한 대화 내용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김 여사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그 선물과 청탁이 없었다면 과연 대통령이 수많은 인재 중에 하필 박 변호사의 이력서를 직접 총리에게 전달했을까요? 모든 일의 시작점에 김 여사의 청탁 전달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추론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론일 뿐 법정에서 통용될 증거는 아닙니다. 박 변호사는 원래부터 대통령의 인재풀 안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대학과 검찰 직속 후배이고 인수위에서 이미 함께 일하면서 능력을 검증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김 여사의 청탁이 없었더라도 발탁되었을 가능성을 단 1%라도 배제할 수 없다면 김 여사의 행동이 임명에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가성 입증의 어려움이죠. 뇌물죄에서 대가성이라는 건 네가 이걸 해주면 내가 이걸 줄게 라는 명확한 교환 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과연 독립된 하나의 사건으로만 봐야 하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소장에는 서희건설 건 외에 다른 금품 수수 정황들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최재형 씨로부터 수백만 원짜리 디올백을 받은 정황, 이배용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자리를 부탁받으면서 고가의 금거북을 받은 정황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김 여사가 선물을 받고 그에 대한 부탁을 들어주는 비슷한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여왔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하나의 행동이 우연인지 의도적인지를 판단할 때 비슷한 행동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은 그 의도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거든요. 서희건설건 역시 그 반복되는 패턴의 일부로 봐야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접근 방식이 법리적으로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사건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엄격한 증거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사건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해서 이 서희건설 건 역시 유죄일 것이라고 미리 단정하는 것은 헌법상의 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언급하신 디올백 사건의 경우 앞서 검찰에서 한번 불기소 처분했던 사안이잖아요. 이는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판단이 그만큼 엇갈릴 수 있을 정도로 해석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사건을 다른 사건과 엮어서 유죄 심증을 굳히는 증거로 삼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하지만 여러 사건에서 동일한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건 더 이상 각각의 개별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행동 양식, 즉 습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연히 반복되면 필연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법정에서도 비슷한 전과나 행동 패턴은 양형을 결정하거나 범죄의 고의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디올백, 금거북, 그리고 반클리프 앞의 목걸이. 이 모든 것이 권력 주변에서 벌어진 선물과 청탁이라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이 사건들을 모두 분리해서 따로 보는 것이야말로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각 사건의 의미를 해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은 추상적인 그림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퍼즐 조각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연결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디올백을 건넨 최재형 씨의 의도와 서희건설 이 회장의 의도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고요. 금거북을 건넨 이배용 전 위원장의 청탁 내용과 박 변호사의 인사청탁은 그 성격이 다릅니다. 이 모든 것을 선물 받고 부탁 들어주기라는 하나의 편리한 틀에 묶어버리면 각각의 사건이 가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들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서희건설 사건은 서희건설 사건의 증거만으로 유무죄를 탄다라는 것이 법의 원칙에 맞습니다.
자, 이제 논의를 정리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선물 전달부터 도와드릴 게 없느냐는 그 결정적 발언, 그리고 실제 임명과 감사 인사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그리고 다른 사건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사한 패턴을 종합해 볼 때 대가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들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한 명백한 거래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결론입니다. 저는 정황상 많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고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처신이 매우 부적절했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의심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김 여사의 행동이 박 변호사의 임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특히 최종 임명 과정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김 여사 개인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아직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저희는 김건희 여사의 금품수수 혐의를 둘러싼 두 가지 시각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공소장에 드러난 객관적인 사실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행동이 그저 부적절한 호의에 그칠 수도 있고 혹은 국가의 공적 시스템을 사적으로 이용한 중대한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논쟁은 상식적인 의심과 엄격한 법적 증명 사이에 그 간극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오늘 나눈 이야기와 자료에 담긴 내용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더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